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또 중요할 때 나와주셨습니다. 이번 주말 중국과 미국의 첫 만남, 공식적인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집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매일 이 만남을 놓고 좀 입장이 조금씩 바뀌는 그런 코멘트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일단 가장 최근이었던 오늘 새벽에 내놓은 코멘트는 실질적인 어떤 협상을 기대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주말 사이에 있을 첫 회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마치 초등생 기싸움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세 자릿수 뭐 관세라고 하는 것은 그건 실제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뭐 수출 품목의 마진이 5% 10% 넘어가는 게 별로 없는데 네. 그래서 뭐 50% 넘어갔을 때는 그게 500%든 뭐 125%든 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뭐 왜 회담을 하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둘 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국은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실업이 대량으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 때문에 마주 앉을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오늘 영국과의 협상을 통해서도 좀 우리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어갔던 것 같습니다. 뭐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 관세를 통일하지는 않고 그래도 품목별로 조금씩 차별화를 두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쪽과의 협상도 좀 그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클까요? 그런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러고 이제 서로가 아쉬운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뭐 60, 70%가 메이드 인 차이나이기 때문에 생필품의 경우는 이게 월마트에 재고가 떨어지는 순간에 이제 시민들의 불만이 이제 폭증할 수 있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생필품에 관한 것들은 뭐 145%안 때린다 이럴 수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큰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네. 이것은 이제 뭐 미국으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중국이 생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뭐 부분적으로 그 관세를 인하하거나 줄이는 뭐 그런 그 전략은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주셨고 일단 미국 쪽에서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직접 참석을 하게 되고요. 이 중국 쪽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나오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긍정적으로 베센트 장관이 이야기 잘 끌고 오면 내가 시진핑 주석과 직접 전화도 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말을 하긴 했거든요. 이 베센트 장관과 중국의 국무원 부총리의 서로 어떤 좀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좀 긍정적인 회담 내용을 기대를 해볼 수는 일단 있을까요? 그래서 뭐 큰 기대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실무자선에서 합의를 본다고 해서 뭐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50%로 낮춘다고 해도 중국은 꿈쩍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50%든 25%는 어차피 수출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5% 밑으로 내려가면 뭐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건 누가 먼저 전화하냐가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화하면 지는 거고 시진핑 주석이 먼저 전화하면 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명분만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도 원론적인 합의 정도로 그치고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월마트의 재고가 뭐 90일 정도면 스탑아웃 될 수 있고 또 미국은 뭐 최대 명절인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물품이 없으면 난리 나죠. 네. 그래서 5월 달까지 그 중국산 크리스마스 물품에 대한 오더가 들어가지 않으면 10월, 11월에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월이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서도 이제 일반 시민들을 위한 생필품 측면에서 뭔가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뭐 그렇게 놓고 보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일부 부분 합의 뭐 요거는 가능하지만 전면적인 타결이나 뭐 이런 것은 아직은 갈 길이 너무 멀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미국 쪽에서 좀 나왔었던 AI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지금 미국이 좀 완화의 조짐으로 다시 좀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이번 주에 있을 회담에도 좀 영향을 줄 만한 별 이슈인가요? 영향 없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완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나 바이든 하는 건 다 싫어.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했던 이제 퍼스트 티어, 세컨드 티어 네. 전 세계를 1류, 2류, 3류로 구분해가지고
차별적인 AI 칩을 공급하겠다는 거를 그걸 없애겠다는 것이지 네. 중국에 대해서 AI 칩 수출 규제를 뭐 없애겠다 이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트럼프식 그 AI 칩 수출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 트럼프가 지금 하는 것이 보면 75개 나라를 1대1로 협상해서 말 잘 들으면 풀어주고 안 들으면 세게 때리겠다고 하는 거를 네. AI 칩에도 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지 이게 중국에 대해서 면제부를 주거나 해제를 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뭐 바이든 지우기에 대한 좀 움직임일 뿐 중국에 대해서 뭐 완화적인 조치가 나오는 건 아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국의 전기차인 지커 같은 경우도 지금 상장 1년 만에 미국 증시에서 폐장을 합니다. 최근에 테슬라보다도 중국 쪽의 경쟁사 브랜드들의 판매율이 훨씬 더 좋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 증시에서 지커가 빠지는 배경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금 조달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협박에 대해서 이제 상징적인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 폐지를 했을 때 누가 손해냐 그러는데 지커가 손해가 아니고요. 미국 투자가가 대거 손해를 봅니다. 공모주 청약에서 돈은 이미 중국으로 다 넘어간 상태고 그 주식만 미국에서 거래되는 거죠. 그럼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투자했던 미국 투자가가 손해를 보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고 그리고 요건 이제 상장 폐지의 의미는 네. 그 최근에 이제 미국이 뭐 여러 가지 압박을 하다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중국이 금융에 손을 댄 것이 뭐 218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다 상장 폐지시켜 버리겠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거기에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걸로 최근에 상장된 회사 하나를 상장 폐지시키는 것 이게 뭐 소신만 반항 뭐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보다 근본적인 것은 뭐 이거 상장 폐지는 뭐 기업이 자기 의사 결정대로 하는 거지만 지커로 놓고 보면 뭐 지리 자동차의 자회사이긴 하지만 전기차에 자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고 네. 분위기가 나쁘기 때문에 증자를 한다고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요. 근데 반대로 이게 이제 홍콩이나 중국 증시로 돌아오게 되면 2차 상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추가적인 이제 IPO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자금을 또 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거 상장 폐지는 뭐 엄청난 뭐 미중 간의 전쟁 이것보다는 지커 내부적인 실리 관계,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뭐 미국 상장하면 계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자금 조달의 의미가 굉장히 커 보이고 뭐 굳이 의미를 하나 부여하자면 미국의 상장 폐지 위협에 대한 뭐 1호 상장 폐지다, 소극적 반항이다. 그런데 그건 조금 이제 뭐 경강부회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금 조달에 대한 배경이 가장 클 것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 전에 이제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를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관세발 경기 압력에 좀 내수 살리기에 들어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재 경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1분기 5.4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나온 거예요. GDP요? 그렇죠.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뭐 다 예상을 했지만 트럼프가 60% 보복까지 때린다고 봤기 때문에 1분기에 대거 수출을 땡겨서 한 거죠. 그래서 높이 나온 거고. 그래서 지금 어차피 관세 전쟁은 뭐 장기전으로 간다고 보고 중국으로서는 거기에 준비를 하는 이 장기전에 어떻게 보면 준비 작업으로 이 자금 공급을 대대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지준율도 내리고 뭐 금리도 내리고 부동산 대출도 해주고 그래서 이것은 대미 수출이 0이 됐을 때의 충격에 대비한 내수 확대 전략이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와 지준율을 인하시키고 내수 살리기를 함으로써 이런 관세 전쟁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중국이 내부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는 중국이 미국에 수출 못하면 이제 망한다 이런 이제 인식이 강한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중국의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뭐 17% 내외인데 그 중에서 미국으로 가는 게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미국으로 가는 수출이 0이 된다고 하면 대략 한 2.8% 정도 GDP가 이제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데 요거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중국의 지금 내수 소비가 GDP의 한 56% 됩니다. 그럼 요걸 한 5%만 올리면 이제 2.8이 그대로 이제 그 상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금년도에 아마 뭐 재정정책, 금융정책 2008년 이후에 사상 최대의 아마 경기 부양책을 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미국의 관세 축격은 이것은 뭐 경제 성장률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 돈을 풀어서 그렇게 해결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유동성 공급책과 관련된 기대감이 일단 시장 안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을 해주셨던 GDP 2분기에 대한 좀 우려감이 내부에서는 있다라고 하는데 갈수록 좀 분기 실적이 어려워질까요? 이제 1분기에 너무 땡겨서 있기 때문에 2분기는 5% 밑으로 갈 겁니다. 근데 3분기, 4분기는 그렇게 낮게 볼 가능성은 적은데 이것은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네. 아마 3분기, 4분기에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분기가 뭐 연간으로 보면 가장 낮은 저점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제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거기에 맞서서 더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그러면도 중국 경제는 뭐 정상적인 경우라고 하면 밑으로 확 먹어야 되는 세경이 다 꺼져지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중국 정부를 각성시켜서 경제 성장률을 높게 유지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중국의 이제 CPI 발표가 되고 계속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좀 앞으로의 가능성을 점쳐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발표되는 또 단기적으로 발표되는 그런 데이터들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일단 기다려봐도 괜찮은 시점일까요? 뭐 지금 전 세계가 우리가 중국 경기 나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네. 소비가 뭐 1년째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중국은 소비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인데 그게 2%에서 최근 5%까지 오히려 살짝 반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중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과의 전쟁 때문에 이게 작년 9월을 저점으로 해서 반등하는 이제 그런 이제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반등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말씀을 주셨고 이번 주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만남을 갖게 되긴 합니다만 이런 긴장감 속에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함께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긍정적으로 우리가 중국 쪽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한한령과 관련된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의 추이도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세요. 그래서 뭐 연간으로 봤을 때 이제 뭐 11월쯤에 중국의 지도자가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 사이에 아마 소위 말하는 빌드업 작업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무래도 한한령의 해제보다가는 완화 또는 이제 일부분의 이제 규제 해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것 말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중국이 비자 면제를 이제 해줬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도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뭐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바로 아마 우리도 그 비자 면제를 할 가능성, 중국의 단체 연객에 대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뭐 지금 미국으로 여행을 못 가기 때문에. 그 여행 수요가 경기가 회복되고 하면서 분명히 크게 생기고 네. 그러다 보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이제 비자 면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도 지금 뭐 중국으로 여행을 많이 가는데 네. 그 효과가 한한령의 해제보다도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하반기 가면 뭐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비자 면제 문제 자체도 한한령 이상의 또 효과를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그런 이슈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업종들이 있다면 글쎄 뭐 우리로 봐서는 이제 관광이 아무래도 제일 크고 네. 거기에 이제 오락 엔터 쪽이 뭐 수혜자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컨슈머 쪽이 네. 거기에 수혜자가 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관광이나 엔터테인먼트 관련 산업의 변동성 일단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좀 대응 전략을 계속해서 세워가야 되는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략을 가져간다면 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가장 안정적일까요? 기술입니다. 지금 관세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쇼죠. 뭐 100% 50% 때린다는 것 자체는 그건 의미가 없는 이제 정치적 레토릭이고 결국 관세 전쟁 다음번에 뭐냐 그러면 다시 역시나 기술 전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중국을 막아야 되는 것은 관세가 아니고 첨단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국이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이제 굉장히 큰 이제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통상 문제에 있어서는 미중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균형을 잡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뭐 우리가 시장은 뭐 중국하고 많이 하고 있고 또 기술은 미국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는 이 균형을 잡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통상 문제에 있어서는 균형,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관세 다음번에 나타날 전쟁, 소위 말하는 이제 AI 전쟁, 반도체 전쟁, 기술 전쟁에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이제 왕좌왕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유일한 이제 경쟁력이 반도체인데 반도체에 대한 지원 또 육성 이것들은 정말 파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국이 미중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최종병이 하나를 고르라고 그러면 그건 반도체죠. 그래서 이미 중국이 한국을 다 추월을 뭐 하는데 뭐 중국이 지금 한국보다 못하는 거 2개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반도체하고 축구. 그거 빼놓고는 뭐 다 잘하는데 그 남은 나라 반도체를 우리가 지금 지원도 뭐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훅 떨어지고 뭐 법률 제한 이런 것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한것만을 하는 거위를 갖고 있으면서 그걸 키우지를 않고서 이걸 이제 배를 가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우를 범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다행히 이제 반도체 경기가 다시 조금 살아나고 있고 가격도 이제 리커버해서 가고 있는데 그걸 달리는 말을 더 잘 달리게 하게 되면 그래서 미국이 무슨 소리를 해도 HBM을 지금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아무리 잘 나가도 HBM에 문제가 있고 네. 중국은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이 할 수 없는 걸 우리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서 어떻게 잘하냐. 이걸 외교로 레버리지 걸고 경제로 레버리지 걸고 무역 흑자로 레버리지 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쪽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긴장감을 우리도 가져가야 된다 말씀을 주셨고 사실 얼마 전에 엔비디아 젠슨 황 CEO도 뭐 중국이 기술 거의 다 따라왔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간밤에 이제 빅테크 수장들이 이 청문회에 모여서 앞으로 미국이 AI와 반도체 쪽에 대한 산업을 계속해서 육성을 해가야 된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한국도 중국 쪽에서 반도체 쪽에 밀리면 안 되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기술 패권만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정말 상황이 좀 반전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 전망을 해본다면? 그래서 이제 젠슨 왕의 얘기는요. 이제 자기 사업에 조금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미국이 중국에 AI 칩 못 팔게 한다. 네. 대통령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장사 다 망한다. 그 얘기를 애둘러 얘기한 것이 이제 중국이 거의 다 따라왔다는 얘기고 그것은 이제 알고리즘을 그렇게 개발했다는 것이지 그걸 하려면 GPU하고 HDM이 필요한데 네. 그건 중국이 아직 못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굉장히 장사꾼의 레토릭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나 이제 그 캐치업하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중국이. 그래서 그 스피드가 이제 계속 이 상태로 가면 뭐 4년 안에 캐치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중국이 따라오기 전에 우리는 4년을 더 멀리 가야 되는 8년을 앞서가는 네. 그런 전략이 지금 뭐 정말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뭐 우리가 뭐 대선판이고 선거판이라 가지고 첨단 기술이나 반도체 부분에 뒤로 밀려 있는 것이 네.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선거는 선거대로 가고 국가 전략 또 첨단 기술에 관한 것은 흔들리지 말고 세게 강하게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대만보다도 더 강하게 가야지 뭐 머뭇거리다 보면 요즘 세상은 뭐 한눈 팔다 보면 한 방에 훅 가는 이제 AI 시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긴장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어야 되고 지원은 파격적으로 속도는 빛의 속도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젠슨 황이 얘기한 것처럼 중국이 따라올 수도 있고 미국이 캐치업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앞으로 정말 어떻게 전개가 될지 AI를 놓고는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좀 크게 한번 빠졌을 때가 이 중국 화웨이에서 나왔었던 소식이 전해졌었을 때인데요. 차세대 칩과 관련해서 이제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을 뛰어넘는 기술 수준의 칩이 화웨이에서 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긴 했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그 갈 길이 먼데 네. 지금 H100 정도 수준의 칩 성능을 가진 칩을 910D라고 하는 것을 개발한 거고 네. 그걸 만들어주는 회사가 이게 SMIC입니다. 우리 같으면 삼성전자 같은데 네. 이 회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7나노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엔비디아나 삼성의 제품은 3나노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 이제 그까지 가려고 하면 3, 4, 뭐 5, 7 한 3단계에서 4단계 정도 여전히 갭이 있어요. 갭이 있고 그것이 이제 엔비디아하고 같은 급이냐?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 칩을 가지고서도
알고리즘의 성능을 3배, 4배 높여가지고 AI 성능이 비슷하게 나오는 거 그걸 중국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 그런 중국한테 네. 이 지금 GPU를 선진국이 쓰는 것과 같은 걸 줘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전세가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통제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지금과 같은 한 3단계 정도의 기술 갭은 중국이 따라오긴 하겠지만, 네. 뭐 2, 3년, 3, 4년 내에는 그런 갭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 3, 4년 동안은 현재 상황이 좀 이어질 수가 있겠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있는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일단은 좀 원론적인 단계에 머무를 것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게 최종적인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더 인내해야 되는지가 될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좀 장기전으로 끌어갈까요? 지금 이제 트럼프 임기가 4년인데요. 지금 네. 100일 지났거든요. 100일 만에 끝낼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 일기 정부 때도 3년을 끌었고,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일 두려운 것이 표심입니다. 지지율이 51%에서 지금 39%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중간 선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네.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상하원 중에 하나만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트럼프의 모든 정책은 동력을 잃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뭐 국회가 야당이 이제 장악하면서 정부 정책이 굉장히 힘이 없어지듯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2년 내에 모든 것을 완료를 지어야만 되는 불가피성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협상은 지금 세게 나오는 이유도 적어도 금년 내에는 성과를 내야 내년 상반기에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고 또 하반기에 있을 이제 중간선거에서 기선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같은 긴장하기는 최하 금년 연말까지는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가 아마도 가장 피크를 이룰 가능성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타결돼서 가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뭐 50년 이상 지속되온 무역 적자를 네. 단 2년 만에 이걸 바꾼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더 센 압력 또 어떻게 보면 더 강화되는 그래서 마치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 떡장수 아주머니를 이제 추격하는 호랑이 같은 느낌? 그래서 떡을 주면 안 잡아 먹는 건데 네. 그래서 떡장수 아주머니가 호랑이를 잡을 묘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떡을 주면서 이게 그 안심시키지 않으면 잡아 먹힐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떡 하나 준다고 그래가지고 풀어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중국도 왜 빨리 협의를 안 하냐, 합성을 안 하냐 그러면 네. 취임 100일 만에 협상을 한다고 해도 그러면 60일 뒤에 가만히 있을 거냐, 100일 뒤에, 1년 뒤에 계속적인 더 강한 요구가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적어도 내년 이제 하반기까지는 한번 버텨보자.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트럼프가 힘이 빠지면 그때 이제 액션을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1년 뭐 한 반 정도의 뭐 이것은 거꾸로 매달아놔도 우리는 할 수 있다.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중국의 전략이고요. 또 미국 입장에서는 그 전에 굴복을 시키자.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강한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전병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